안녕하십니까.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제2강입니다. 물치료의 핵심이다. 두 번째 시간이에요. 자, 이 교재는 물치료의 핵심이다. 벤맨 캐리지 의학 박사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물병자리 출판사에서 출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에메토 마사루 박사님의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자, 이 책은 나무 심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책을 가지고 보조적인 그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탈수와 질병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을 예방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탈수를 막아야 한다고 그럽니다. 자, 그 중에 물하고 이제 비만하고 이제 상관관계를 좀 설명을 하셨는데요. 먹는 습관과 관련 두 가지 일반적인 감각이 있는데, 하나는 음식에 대한 감각, 자, 우리 공복감이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갈증에 대한 감각이라고 합니다. 자, 둘 다 같은 부위에서 느껴지고요. 똑같이 히스타민에 의해서 유발된다고 합니다. 자, 구강 건조 신호로 수분 섭취가 요구되는 것은 탈수 증상이 막바지에 갔을 때, 막바지 단계에서 우리가 이 목에서 진짜 이 갈증이 난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우리 과식을 하고 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구강 건조 신호로 그 물을 먹고 싶다, 이런 욕구가 생긴다는 거죠. 자, 이 공복감과 갈증감과 구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음식을 먹기 전에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을 언제 마시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물을 마시잖아요. 그런데 물은 음식을 먹기 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는 중에도 갈증이 나면 마시는 게 좋다고 그럽니다. 자, 일부 동물들은 이제 이 순서를 잘 지키고 있는데요. 수분 함량이 많은 식물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에도 동물들은 이른 아침부터 물이 있는 곳으로 먼저 가서 물을 마시고 나서 그 다음에 들판에 가서 풀을 뜯는다고 그래요. 자, 사람은 인간들은 이와 반대 습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자, 음식을 먹고 난 뒤에야 물을 마시곤 하는데 때로는 고형의 음식을 섭취함으로써 이렇게 딱딱한 음식을 마시면 체내 이제 수분이 더 뺏기게 되잖아요. 체내 유효 수분이 다 소모되어서 몸이 완전히 탈수되고 나서야 물을 마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비만의 근본 원인이 아닌가 하고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식사하기 30분 전에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식후 2시간 30분마다 2잔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자, 물을 원하는 생리작용과 음식을 원하는 생리작용이 이제 구별되기 30분 정도 전에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러면 포만감이 생겨서 꼭 음식이 필요한 경우에만 음식을 찾게 된다는 거죠. 자, 음식 섭취량은 현격히 이제 줄일 수 있고요. 또 먹고자 하는 음식의 종류도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물을 충분히 마시게 됨으로써 살을 찌게 하는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의 음식을 찾게 된다고 그럽니다. 자, 그리고 바람직한 단계는 이미 축적되어 있는 지방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물의 섭취를 늘리는 것만으로 또 이렇게 이 몸무게가 이제 불어났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면 3주 이내에 3kg 내지 6kg 정도로 체중이 빠질 수 있다고 그럽니다. 좋은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 3주 이내에 6kg의 체중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직접적인 몸무게 감소는 직결된 부종액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종액은 핵심 세포로 수분이 전달되는 체계를 거꾸로 조정하기 위해서 이 조직 내에 축적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과 더불어 호르몬에 민감한 지방연소 효소 활동을 촉진시키게 되면 더욱 현저하게 이게 체중이 줄어든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저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이 수분 섭취를 늘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늘리면서 정말 비교적 짧은 시간에 10kg에서 20kg 정도의 체중을 감량하는 것을 보았다고 그럽니다. 저도 이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서 체중이 이제 많이 빠지게 됐는데요. 다른 때는 이제 운동을 안 하면 그 살이 다시 붙게 되는데 이 미네랄 워터를 마시면서 그것이요, 정말
다시 찌지 않는다는 게 너무나도 신기한 것 같아요. 자, 탈수와 뇌 손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경계 내에서 물의 역할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뇌가 최적의 수화 상태를 유지하게 될 경우에 뇌질환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물이 뇌의 정보 처리 효율성을 높여준다고 앞에서 제가 그 설명을 했습니다. 정보 처리를 할 때 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평균 뇌 무게는 1.4kg 정도 됩니다. 그리고 뇌에는 85% 정도 이제 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 밖에 이제 다른 모든 세포는 한 75% 정도 물을 함량을 갖고 있다 그래요.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수분의 이 소실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자, 우리 뇌에서 1% 수분이 없어져도 뇌는 견디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단 84% 정도만의 수분을 함유한 채 오랫동안 이 탈수 상태에 있게 되면 뇌는 제 기능을 다시 못한다고 그래요. 뇌의 산소도 중요하지만 수분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세포는 24시간 내내 일을 쉬지 않고 합니다. 우리 몸은 잠들어도 뇌는 계속 잠들지 않고 껴 있다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다 이런 작동을 하려 그러면 수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뇌혈관 장벽, 이제 BBB 그러죠. Blood Brain Barrier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뇌혈관 장벽의 보호 방패를 손상하는 파괴는 어떠한 것이든 대다수 중추신경계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 이 장벽이 손상되면 아주 극미한 출혈에 의한 고형 폐기물이 다발경화증이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등과 같은 대다수 신경학적 이 장애의 특질인 플라크로 이제 변화된다 그래요. 그래서 편두통이 이와 같은 공정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좋은 물을 마시면 편두통을 치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신경 전달 물질과 이제 탈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체는 신경계 내의 정보 전송을 위해서 똑같은 이제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 공정을 축소하고 전기적 파동과 더불어 화학 물질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신경세포는 이런저런 이름의 화학 물질을 신경 전달 물질들을 만들어내서 신경 종말에 저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적 파동이 화학 물질들이 저장된 채 전기적 촉발 장치에 의해서 방출되기를 기다렸다가 그리고 이제 방출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신경의 벽을 따라서 이렇게 전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5개 주요 신경 그룹이 있는데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가는 이런 곳에는 정말 물이 너무나도 필요하다 이런 것을 피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 세로토닌계를 보겠습니다. 자, 이게 세로토닌계는 어떤 것이냐면요. 화학작용의 전달 물질로 세로토닌 족을 사용하는데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신경을 억제하고 너무 흥분하지 않고 불안한 감정도 갖지 못하게 평온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세로토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르아드레날린은 불안, 부정적인 마음, 또 스트레스 반응 등을 관장하는 것이고요. 도파민은 쾌락의 열정적인 움직임, 긍정적인 마음, 또 성욕과 식욕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것이 이제 도파민이에요. 그래서 도파민이 많은 아이들은 충동적이고 도파민이 많은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같고 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좀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나 호르몬 때문에 그러는데 세로토닌은 우리가 이게 평온한 상태, 이게 평정심을 갖게 하는 그런 호르몬이 바로 이제 세로토닌이에요. 그 세로토닌 계는 여기 도파민, 노르아드레날린 이 신경을 억제하고 세로토닌이 이제 이렇게 나옴으로써 세로토닌은 굉장히 침착하고요. 그리고 행복 호르몬이고요. 창의성의 호르몬, 아주 비싼 호르몬이죠. 그 세로토닌은 우리 1cc 250만 원, 이제 300만 원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이게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90분 동안은 이 뇌에서 세로토닌이 계속 분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90분 동안 이 공부를 하면서 세로토닌을 엄청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토닌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히스타민계인데 외부 자극,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신체가 빠른 방어를 하기 위해서 분비하는 유기물질, 화학전달물질로 히스타민을 사용하는데 뇌의 신경전달물질과 관련된 것이 바로 세로토닌계와 또 히스타민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드레날린계가 있는데 아드레날린과 노르아드레날린, 도파민을 그들만의 특정적인 화학전달 물질로 사용하는 게 아드레날린계고요. 그 다음에 콜린계가 있습니다. 자, 콜린은 인지질이라고 하는 그 지방의 한 부분이고요. 세포막을 이루는 구조 요소로 신경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아세틸콜린의 한 성분이 바로 콜린계입니다. 자, 비타민 B로 분류되는 이 콜린은요, 미래배아, 또 콩기름, 계란 노란자, 또 신경 조직에 이 조직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콜린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평계가 있는데 엔도르핀과 엔케플린, 그 뇌하 수치에서 만드는 진통작용 물질. 이제 엔돌핀이 앞에서 우리가 그 이 호르몬이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있었던 거, 그 앞강에서 제가 이제 뇌에 그 불 켜는 사진을 보여주고 그 축색돌 속에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뭐 이런 게 있다 그랬잖아요. 뭐 다이돌핀 이런 것도 이제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아평계에서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엔돌핀이에요. 엔돌핀은 우리가 기쁘고 막 감사하고 이럴 때 생기는 게 이제 엔돌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화학 전달 물질로 사용하는 게 아평계인데 체내의 통증 조절에 관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그 엔돌핀 어떨 때 생기냐면 사랑하는 사람 마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막 즐겁고 행복할 때 엔돌핀이 생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길을 걷고 막 이렇게 하면 다리가 아픈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뇌 속에서 아평계에 있는 이 엔돌핀이 그 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잊어버린 거죠. 그런데 집에 오면 다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이게 뇌에 불을 켜게 하는 그런 요소들, 신경 전달 물질이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등등 한 50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5가지 개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거 자, 첫 번째가 우리 뭐였죠? 세로토닌계가 있었고 두 번째 히스타민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아드레날린계가 있었고 콜린계가 있고 콜린계는 이제 비타민 B로 분류되는 그런 이제 물질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아평계에는 엔돌핀과 엔케팔린 이런 게 있는데 엔케플린 우리 이제 다이돌핀도 다 상관관계가 이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5개의 이제 이 호르몬이 결국은 우리 그 신경 전달 물질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데 물을 제대로 마시면 이런 기능이 이제 잘 된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의 총 책임자가 누구냐면 세로토닌입니다. 자, 트립토판은 우리가 꼭 먹어야 되는 이제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뇌 혈관 장벽을 가로질러서 뇌측의 경계에 다다르게 되면서 그 즉시 신경 전달 물질로 변화되는데요. 트립토판에서 생성되는 물질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전달 물질이 바로 세로토닌이라는 거예요. 자, 우울증 환자들은 뇌의 세로토닌 수치가 낮기 때문에 우울증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 세로토닌은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행복 호르몬이다. 우울증 치료제이다. 창의성의 호르몬이다. 비싼 호르몬이다. 그래서 이제 이 세로토닌을 우리 이제 뇌에서 이렇게 분비되게 하려 그러면 물이 있는 곳으로 가면 이 세로토닌이 이제 생긴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폭포가 있고 물이 막 있는데 음이온이 많은 곳으로 산책을 하게 되면 뇌에서 세로토닌이 생겨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고 뇌가 이렇게 산소가 많이 들어와서 이제 이게 왠지 모르게 시원해지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 호르몬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이제 바로 창의성의 호르몬이고 그래서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하는 사람들은
음이온이 있는 곳에, 물이 있는 곳에 많이 이제 가서 산책을 하면서 아이들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호르몬이 일시세 250만에서 300만 원 정도 하니까 이 세로토닌이 정말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을 총책임다니까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이 있으면 행복하게 되고 또 그러니까 행복하니까 우울증이 없어지는 거죠. 우울증 치료제가 바로 세로토닌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현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세로토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로토닌은 행복감을 포함한 광범위한 감정을 느끼는 데 기여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음식도 이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앞에서 이제 트립토판을 우리가 꼭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세로토닌 음식으로는 계란, 치즈, 파인애플, 두부, 연어, 견과류 씨앗 있죠. 예, 너츠 그 씨앗들, 그리고 칠면조. 칠면조는 트립토판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활절 날 칠면조를 먹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좋아하는 거세요? 세로토닌 음식 탑 첫 번째가 뭐냐면 씨푸드입니다. 여러분 씨푸드 좋아하세요? 저도 해산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육류보다 훨씬 좋아요. 육류는 안 먹어도 되는데 이거는 정말 너무 맛있어요. 연어 좋아하시죠? 새우, 그 갑각류 여기 또 보세요. 여기 참치, 조개, 굴, 게, 고등어, 연어, 청어, 정어리 이게 다 두뇌식품이거든요. 브레인푸드입니다. 그리고 생선기름 보충제와 같은 지방이 많은 생선은 세로토닌의 좋은 공급원이 됩니다. 자, 세로토닌이 이렇게 만들어지려 그러면 음식으로 트립토판 그 음식으로 이렇게 채워줄 수 있고요. 자, 지금 얘기하는 이 해산물이 아주 좋고요. 자, 두 번째는 고기입니다. 자, 단백질 이외에 고기에도 세로토닌이 있는데요. 육류는 세로토닌으로 알려진 천연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쇠고기, 돼지고기, 간, 특히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 부위가 중요한 거죠. 돼지고기도 막구리, 삼겹살, 기름 있는 거 이런 게 아니고 다리살, 앞다리살, 뭐 등에 있는 이런 살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터키 있잖아요. 터키. 칠면조 우리 고기 먹잖아요. 닭고기와 같은 육류에는 세로토닌이 포함되어 있고요. 세로토닌이 결핍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육류를 보충해 줌으로써 할 수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박테리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장내 일부 박테리아는 노르 에피네프린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고 다른 박테리아는 세토닌과 같은 호르몬을 방출하는데 관계되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면 장 내부의 건강한 박테리아 수치를 이렇게 높이면서 소화기의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주기 때문에 섬유질이 많은 베지터블 이렇게 야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먹으면 또 세로토닌이 많이 이제 생성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세로토닌의 훌륭한 공급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해산물 봤잖아요. 지금 고기.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계란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계란 흰자가 이 세로토닌의 아주 중요한 이 원천이 된다 그래요. 그 흰자를 먹으면 세로토닌이 이제 생성이 되고 물론 노른자도 중요하죠. 노른자는 비타민 B12가 많으니까 빈혈을 이제 예방하고 철분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 영양이 많죠. 옛날엔 계란 노른자 먹으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은 계란 노른자 먹어라 그러죠. 그 연구도요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는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는 이제 하루에 먹어도 된다 이렇게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계란은 매일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누구나 좋아합니다. 계란에는 신체에 필요한 다른 많은 비타민과 필수 영양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난황은 계란 노른자 그 에고 요크 있잖아요. 심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는 지방이 많기 때문에 과량의 노른자 섭취는 조금 조심을 해라. 너무 많이는 먹지 마라. 그런데 지금은 한 3개 정도는 이제 먹어도 된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로토닌 음식 탑 4가 뭐냐면 유제품 두부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에서 이렇게 보시면 우유나 버터, 또 밀크, 두부, 치즈 이런 유제품은 세로토닌 식품의 좋은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인디안 치즈 그 판넬에는
이 세로토닌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치즈가 세로토닌이 많으니까 결국은 이제 치즈도 브레인 푸드에 들어가는 거죠. 자, 두부에는 많은 비타민과 건강 영양소 외에도 세로토닌이 들어있습니다. 자, 이것은 콩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두부는 콩으로 만들잖아요. 콩 비타민의 진짜 장점을 얻을 수 있고요. 두유 이것도 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말 세로토닌의 중요한 공급원이 바로 우유와 두부와 치즈, 자, 유제품 이런 거다 하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탑 5가 뭐냐면 많은 그 세로토닌을 만드는 야채들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마늘, 당근, 스쿼시, 이제 호박이죠. 오크라,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가 그렇게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그런 좋은 야채라고 합니다. 브로콜리, 시금치, 녹두, 감자, 그 녹두는 이제 렌틸 콩 그런 거죠. 그 다음 이제 양배추, 사탕무, 양상추, 양파, 토마토 이런 야채는 세로토닌 생성에 아주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제 우리 그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이 이렇게 잘 활성화되려 그러면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 트립토판은 인체에 아주 중요한 필수 아미노산으로 세로토닌과 트립토판, 인돌라민, 멜라토닌을 생성하는데 트립토판은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음식으로 섭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트립토판은 꼭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 그런 필수 아미노산의 음식은 앞에서 봤던 우리 계란, 우유, 육류, 어류, 콩류, 야채류, 자, 다양한 식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는 게 필요하고요. 식품 중에 필수 아미노산 음식은 고단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와 계란, 육류, 어패류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어패류는 앞에 우리 봤던 씨푸드 그런 종류들이죠. 그래서 고단백은 동물성 식품에 이제 많아서 과잉 섭취하면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제 높아지니까 주의가 필요한데 콜레스테롤도 이제 어느 정도 다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 모두에서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트립토판이 이제 음식을 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섭취를 꼭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필수 아미노산은 체내에서 합성될 수 있지만 양이 부족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비필수 아미노산요. 역시 필수 아미노산과 음식과 마찬가지로 이 식품 섭취가 필요한 것이 바로 이 트립토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있는 것처럼 저런 것들이 그 필수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식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몸의 최우선 신경 전달 물질이 이제 히스타민인데 히스타민은 우리 몸의 가장 고귀한 요소로 이제 할 수 있고요. 히스타민은 체내의 그 향균과 이 향바이러스, 외부 병원체에 대한 방어 체계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합니다. 자, 물론 가장 효과적인 천연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여러분 세로토닌도 물과 관계가 있고 히스타민도 물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은 가장 효과적인 천연 항히스타민제입니다. 그래서 천식과 알레르기 등의 증상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히스타민의 과도한 이제 활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두 잔의 물로 최소한 90분 동안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교감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물이 히스타민의 과잉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최우선 신경 전달 물질은 바로 히스타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뇌의 에너지원 물인데요. 앞에서도 제가 우리 뇌의 에너지가 되는 것이 물이다. 물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뇌의 효율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 가장 중요한 물질은 바로 산소입니다. 자, 그 다음은 바로 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는 산소가 없으면 뇌가 죽죠. 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모든 뇌 기능과 정보 전달을 위한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뇌의 85%가 물이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고 뇌에 아주 특별한 물 주머니가 들어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뇌졸중의 원인이 이제 바로 탈수인데, 이제 이 저자가 이제 자기 그 누이에 대해서 이제 이 사례를 지금 적고 있어요. 여동생 샬라가 이제 수영장 옆에서 주말을 지내고, 자, 그 다음에 월요일 아침에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던, 이제 그 누이가 왼팔이 얼얼한 감각을 인지했다는 거예요. 점차 몸의 그 왼쪽 부분이 무거워지면서, 이 몸이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겁이 나니까 이제 오빠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저자가 도착을 했을 때, 그 동생의 왼팔과 왼쪽 다리가 부분적으로 마비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잘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물이 필요한 걸 아니까 물이 모든 질병의 원인이라는 걸 이분이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물을 먹이기 시작했는데 주전자 2개 분량의 물과, 와, 대단하죠, 그죠? 한 주전자에 오렌지 주스를 약간 소금과 함께 소금을 타서 이렇게 먹였는데 거의 5리터에 달하는 수분을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동생의 뇌는 알코올 섭취와 그 전날 수영장에서 이제 알코올도 마시고 태양에서 거는 그런 열기를 이렇게 다 받으면서 수분 섭취를 배제한 다이어트, 그러니까 심각하게 이제 이뻐지려고 다이어트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한 탈수 상태에서 발동이 걸리는 불리한 생리적 문제 등이 되풀이되면서 심하게 탈수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뇌가 취한 행동은 주요 활동 영역에서 조업 중단, 이제 이 뇌가 스톱된 거죠. 그래서 물을 그렇게 많이 마시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상으로 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마비 현상이 나타나거나 그럴 때도 물을 마시게 되면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우리 정류수를 먹는 게 아니라 미네랄 워터를 마셔야 된다는 거죠. 자,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 저자 에모토 마사루가 이제 물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은 마음의 거울이다. 물은 다양한 얼굴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의식 형태를 보여준다 그랬어요. 자, 모든 것은 늘 진동하고 움직인다 그래요. 그리고 초고속으로 끊임없이 전멸을 하는데 물질은 눈에 보이지만 진동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도 진동합니다. 사람은 제각기 고유한 진동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진동이 다르고 제가 갖고 있는 진동이 다르죠. 자, 인생에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슬픈 주파수를 나타내고, 그래서 우울한 사람 주변에 있으면 나도 이렇게 우울해지잖아요.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즐거워하고 즐기는 사람이라면 밝은 빛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늘 웃고 가까이 있으면 행복하고 이 사람과 있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밝은 빛의 진동수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의 파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은 시커멓고 사악한 그런 파동이 일어난다고 그래요. 사물뿐만 아니라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도 제각기 고유한 주파수를 가지는데 모든 것은 진동하고 고유한 파동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물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대체로 15Hz에서 2만 Hz 사이라고 하는데 이 헤르츠라는 것은 1초 동안 몇 번 진동하느냐 하는 진동수가 이제 헤르츠예요. 자연계는 정말로 신비롭다. 하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은 너무나도 신비롭고 정말 놀랍습니다. 왜 소리를 내는 존재가 있는가 하면 그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존재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물입니다. 자, 물의 음악을 들려주니까 결정이 변했잖아요. 앞에서 사진을 우리가 앞강에서 다 봤습니다. 그죠? 또한 소리를 들려주거나 문자를 보여주면 왜 전혀 다른 그런 얼굴을 나타낼까요? 자, 그것은 모든 것이 진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도 진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물은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주파수를 민감하게 감지하고 그대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결국은 답을 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종이에 적어서 물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런데 정말 그 글을 본 물이 변화를 일으키는데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종이에 적힌 문자 자체에 그 형태가 바라는 고유한 진동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도 참 영향이 있지만 글을 써서 그거를 보게 되면 우리 마음에서 확 박히게 되잖아요. 근데 물이 이거를 다 진동하니까 감지를 한다는 거죠. 물은 그 고유한 문자의 고유한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면서 천사라고 글을 썼을 때 저렇게 이쁜 결정체를 만들어내고 악마 그러면 저렇게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저렇게 되고요. 하지 못해 명령하고 뭐라 그러면 저렇게 깨진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미안해요 그러면 저런 결정, 또 지혜 그랬을 때 지혜라고 이렇게 wisdom 이렇게 해서 딱 써놓으니까 한국말로 했는가 하고 영어로 했는가 하고 모양은 다르지만 예쁜 결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어를 했을 때도 저렇게 결정을 나타내고 있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제 이 저자가 얘기를 하는데요. 우주가 창조되고 만물이 생성되기 전에 말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탑 이제 그 산 것을 이렇게 보면 말이 다 같으니까 이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결정을 찍었을 때 균형 잡힌 육각형이 나타나는 것은 그 물이 대자연의 생명 형상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태초에 말씀이 있었으니까 그 말이 결국은 사랑과 감사라는 그 말은 대자연의 율법, 생명 현상의 근본 원리다 그러면서 아마도 대자연에는 사랑과 감사라는 진동밖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그 정도로 사랑과 감사라는 결정체가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우리가 감사 이렇게 하는 것만도 좋은 결정을 나타나는데 사랑을 여기다 넣으면은 더하다고 그러는 거죠. 자, 1989년에 미국의 과학 잡지 21세기 여기에 워렌 제이 하머만이라는 사람이 발표한 논문이 있는데요.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유기물의 주파수를 소리로 바꾸면 거의 다 42옥타브가 된다는 거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해서 1옥타브 이게 42옥타브니까 얼마나 높습니까? 높은 주파수는 바장주를 도를 기준했을 때 570조 헤르츠를 이렇게 거기에 달한다 그래요. 1헤르츠가 1초에 한 번 진동하는 것이니까 1초에 570조 진동하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위대하게 만드신 창조한 사람이 바로 우리 인간이죠. 같은 주파수는 서로 공명한다는 거죠. 이게 유류상종이죠. 같은 주파수를 가진 것은 한 편이 소리를 내면 거기에 공명하고 또 소리를 낸다는 거예요. 같은 파동을 가진 것이 서로를 끌어당겨서 반응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보아도 그렇다는 거예요. 같은 파장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끌어당겨서 친구가 되고 전혀 다른 타입의 인간은 아무리 가까이 다가와도 우리가 무관심한다는 거죠. 자, 저기서 누가 오는데 막 그 내 마음이 끌리고 이러면 이 주파수가 너무나도 비슷한 사람들끼리 끌리고 나하고 이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끌림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다 진동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끌어당기는 사랑이라는 현상은 파동적으로 해석하면 사랑도 일종의 공명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번 이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 그 에모트 마사루의 그 연구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저자가 얘기한 벤맨 칼리지 이불의 그것도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것을 좀 전해야 될까 제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좋은 물을 먹어야 모든 질병에부터 이렇게 우리가 그 벗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도 너무나도 물이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부터 이제 좋은 미네랄 워터를 먹여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에머턴 마사루가 얘기한 물 결정체 이것도 다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물이 이미 이제 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물을 마실 때 조심해서 마시고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물은 진동하고 물은 모든 것을 다 흡수하고 진동하고 그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 물을 볼 때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게 이렇게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좀 이렇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 영상은 이제 쭉 연결이 돼서 제가 6번째 강의까지 할 건데요. 끝까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물을 마셔야 되고 어떻게 마셔야 되고 또 앞으로 이제 이 그 물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그 연구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정말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다른 내용으로 물과 관련해서 여러분 만나겠습니다. 그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